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9일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 사우스 코리안 서브머린즈 어바웃 투 고 뉴클리어?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또는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미사일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핵탄도 미사일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이 계획은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fitting because South Korea's ambitious plans for the class may lay the groundwork for strategic capabilities increasing Seoul's independence.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 3급 KSSII에 장착된 수직발 사관 VLS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진수한 안창호함에는 1,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한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VLS 6기만 장착됐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우리 군 관계자가 2016년 향후 KSSII 잠수함이 대기권 밖을 통과하는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탰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은 보통 탄두가 작은 전술 무기지만 탄도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큰 장거리 전략 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SLBMS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만으로는 SLBM을 운용할 가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당할 확률이 낮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래식 탄두 전술무기로 운용하기엔 너무 비싸고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핵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핵 억지력의 골든 스탠다드라며 한국이 조용히 자신의 수중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대규모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운용하고 있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안창호함을 포함해 총 9척의 KSSII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후속함에는 1,000에서 2,200파운드 약 454에서 998kg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현무이 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냉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알려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소식은 방위산업계에도 큰 관심사였다. 해군의 전투용 함정을 도맡아
건조해오던 체계종합업체 2개가 한 지붕 밑으로 들어간다는 뉴스에 협력업체는 물론 해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수준이 한국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 건조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종대왕급 구축함 DDG는 전 세계 해군 함정 가운데 성능이 최우수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톱클래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DDG 991과 율곡이함 DDG 992, 서해류 성룡함 DDG 993 덕분에 해군은 타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 해양 강국을 상대로 군함 군수 지원함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잠수함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국산이다.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HDW사가 건조했고 그 후부터는 비록 면허 조립 생산이지만 양사가 나눠서 잠수함을 만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에서 배워온 기술을 활용해 수출에 나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이미 수출했고 올해 초 3척 추가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해군의 손원일급 214급 1800톤 잠수함 9척 가운데 6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9월에는 크기가 더 커진 차기 잠수함 3000톤급을 도산 안창호함으로 이름짓고 진수하는 행사가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됐다. (3000톤급) 잠수함부터는 직접 설계했다. 잠수함 설계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회사 덕분에 해군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해군이 함정 구매에 쓰는 돈도 양사의 경쟁 속에서 내려갔다.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던 1997년 당시 언론에는 잠수함의 척당 가격을 45%나 내릴 수 있다는 현대중공업 고위 관계자의 공개 발언이 보도됐다. 사업 수주를 위해 내지른 말일 수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당시 분위기를 전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때 현대중공업이 도전했던 대상은 장보고급 209급을 8척 건조해 납품한 대우조선해양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 분야에 뛰어든 뒤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면서 잠수함 사업에서 이전에 대우에 밀린 것을 서력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글로벌 조선 1위 업체가 잠수함 제작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일종의 결핍으로 받아들였다는 회사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손원일급 214급 잠수함 사업자 선정 절차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는 대우그룹이 IMF 충격에 받아 비틀거릴 때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MJ 정몽준 회장의 적극 지원 아래 과감하게 저가 공세를 펼쳤었다고 한다. 한예비역 제독은
현대중공업이 정부가 책정한 잠수함 획득 예산보다 20%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을 알고 있다며 현대 입장에서는 214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해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더 가치 있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J가 고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잠수함 사업 진출 유훈을 이어받아 2002에서 2005년 손원 1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하는 데 전력 투구했다는 말도 있다. 2011년 해군 고위급이 재개최와 가진 워크숍에서 당시 참모총장은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잠수함을 만들어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한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원 1급 1에서 3번함을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뒤 4번함부터 9번함까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교대로 건조했다. 잠수함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은 수상전투함 건조에서도 유사하게 펼쳐졌다. 광개토대왕함 배수량 3,300톤급 3척은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수주했지만 충무공 이순신함 4,500톤급은 6척을 절반씩 나눠서 제작했다. 양사는 세종대왕함급 3척을 2척 현대중공업, 1척 대우조선해양씩 맡았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함정 분야 매출 총 1조 6,380억 원 중 대우조선해양이 8,838억 원, 현대중공업이 4,184억 원으로 전체 함정 매출의 79.5%를 가져갔다. 나머지는 한진중공업 등의 발주한 지원함과 소형 함정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14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800톤급 해군 신형 호위함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공공입찰에 응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2017년 12월부터 2년간 군함 건조 등 정부 사업에 참여 금지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제한 조치가 일시적으로 풀렸다. 현대중공업도 2,800톤급 신형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며 멈춰섰던 군함 건조를 재개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국내 최초 전투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순수 자체 기술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개발해왔다. 최근 3,700억 원 규모 필리핀 호위함을 수주했다. 이처럼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 양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제너럴 다이너믹스와 노스럽 그럼먼이라는 두 개 방위 산업체가 있고, 일본은 가와사키 전기중공업, 미쓰비시 삼능중공업이 있다. 군함은 육군의 전차 혹은 공군의 전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건조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외부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두 개의 회사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 각국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군함을 도입할 수 있어서 이를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해군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체제의 경쟁 구도에서 비롯된 우월한 지위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들 업체는 각각 별도로 영업을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이해관계 앞에서는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도 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해군이 함정 도입 사업에서 양사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누릴 수 있던 여러 좋은 조건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해군 예비역 인사는 이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군과 업체가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이해관계가 맞부딪히기는 하지만 서로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변화와 별개로 수출에서는 인수합병이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많고 대형 군함과 잠수함 수출 실적도 있어 현대중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85위를 기록했으나 현대중공업은 들어가지 못했다. 문근식 한국국가안보포럼 국장은 이번 기회를 수출에서 강점으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전투용 함정의 수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두 업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서 결국 제 살 깎아먹기가 될 때가 있었다면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